성공을 쫓아 앞만 보며 달렸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넉넉한 생활비를 보내드렸으니 부모님은 당연히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계실 거라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3년 만에 찾아간 고향집에서 도윤은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곰팡이 핀 텅 빈 냉장고 앞,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마른 누룽지로 간신히 끼니를 때우시는 늙은 부모님. 그가 매달 보냈던 그 수많은 피 같은 돈은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도윤의 아내가 쳐놓은 소름 끼치는 덫, 그리고 자식을 위해 그 끔찍한 지옥을 기어이 말없이 견뎌내신 부모님의 눈물. 오늘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린 그 잔혹한 진실을 모두 밝히려 합니다. 이 이야기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시청해 주시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들으시면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으실 겁니다.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수년 만에 고향 방문이었습니다. 고급 세단의 바퀴가 포장되지 않은 시골의 거친 흙길을 밟으며 둔탁한 마찰음을 냈습니다. 도윤은 세련된 아내 혜진과 스스로 쟁취해낸 성공이라는 화려한 훈장을 딴 가방을 뒷좌석에 실은 채 고향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밀려드는 풍경은 그의 기억 속 모습과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좁고 굽이진 먼지투성이 길,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불어닥친 것엔 비바람에 허리가 굽어질지언정 결코 부러지지는 않은 뒤틀린 고목과 감나무들이 길 양옆을 묵묵히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그 굳건하고도 쓸쓸한 나무들은 마치 지난 세월 동안 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려온 늙은 부모의 그림자 같아 도윤은 왠지 모르게 자꾸만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혜진은 이 낯선 시골의 풍경이 자신과는 무관한 다른 세계의 일이라는 듯 속을 알 수 없는 건조한 표정으로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 구김 하나 없이 매끄러운 원피스, 그리고 무릎 위에 다소곳이 포갠 하얀 손까지. 그녀는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도 단 한순간의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자태를 유지했습니다. 혜진에게 있어 시부모님인 상철과 순덕을 대면하는 것은 결혼 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도윤의 고향인 이 깊고 외진 시골 마을에 발을 들이는 것 역시 난생 처음이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이나 일말의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무기력하고 서늘한 지루함만이 묻어났습니다. 아직 멀었어요? 혜진이 고개조차 돌리지 않은 채 일정한 톤의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 정말 거의 다. 도윤이 애써 차분함을 가장하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말로 명확히 설명할 수 없는 무거운 위화감과 억압감이 묵직하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바쁜 업무, 치열한 도시 생활의 생존 경쟁, 그리고 덥고 메마른 시골 땅에서 멀리 떨어져 일궈낸 새로운 살. 도윤은 그 모든 그럴듯한 이유들을 핑계 삼아 고향 방문을 미루고 또 미뤄왔습니다. 몸이 가지 못하는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리를 다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매달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넉넉한 생활비를 붙였고 틈틈이 혜진을 통해 안부 전화를 걸었으니 부모님은 분명 남부럽지 않게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를 보내고 계실 것이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도윤의 호흡은 점점 가빠졌습니다. 창틈으로 스며드는 시골 특유의 풋내 섞인 흙냄새는 서울에서 보낸 길고긴 세월 속에서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 깊이 배어있던 익숙한 향기였지만 오늘만큼은 그 냄새가 그를 위로하기는커녕 숨을 턱 막히게 했습니다. 머릿속에 정립해둔 풍요롭고 평안한 고향이라는 이미지와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황량하고 빛바랜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포근해야 할 진짜 집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자신이 철저한 이방인이 되어버렸다는 서글픈 자각이 아직 구체적인 형태를 갖추지 않은 불길한 예감과 섞여 그의 목을 천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흙먼지 날리는 좁은 길 끝, 마침내 도윤의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있던 익숙한 대문이 시야에 들어왔을 때 그는 마치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힌 듯 차를 멈추고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대문은 붉은 녹을 토해내며 흉측하게 변해 있었고 부러진 경첩 하나에 의지한 채 쇠덩이가 한쪽으로 아슬아슬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비바람을 견디지 못한 담벼락은 여기저기 칠이 벗겨지고 빗물에 썩어 들어가 마치 상처 입은 짐승이 붉은 속살을 드러낸 듯 흉물스러운 벽돌을 내보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기력을 잃고 집을 돌볼 의지마저 놓아버린 지 한참은 된 것처럼 마당 주변으로는 사람 허리춤까지 자란 무성한 작초만이 어지럽게 뒤덮여 있었습니다. 여기야? 옆자리의 혜진이 기가 막힌다는 듯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건조하고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떨리는 손으로 차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훅 끼쳐오는 오후의 뜨거운 열기와 마른 흙냄새는 그를 위로하기보다 완벽한 이방인으로 밀어내는 듯 했습니다. 요란하고 기분 나쁜 쇳소리를 내며 삐걱거리는 대문을 밀고 들어서자 고요하던 시골집의 정막이 깨지며 마침내 두 분의 모습이 도윤의 두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자신의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듯한 끔찍한 고통에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집 외벽에 기대어 놓인 낡고 위태로운 나무 의자에는 아버지 상철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세상에 그 어떤 것엔 풍파도 다 막아낼 수 있을 것처럼 거대하고 천하무적이었던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세월의 무자비한 무게가 물리적인 실체가 되어 짓누른 듯 굽어버린 등과 몹시 지친 몸짓의 초라한 노인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얗게 새어버린 머리카락과 깊게 팬 주름 가득한 얼굴, 마디가 굵어진 거친 손에는 이가 빠져버린 낡은 뚝배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눈물이 날 만큼 조심스럽고 애처로운 동작으로 그 빈약한 식사를 천천히 삼키고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곁에 놓인 또 다른 의자에는 어머니 순덕이 앉아 있었습니다. 색이 다 바래버린 낡은 꽃무늬 몸빼바지와 해진 앞치마를 두른 어머니는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딱딱하게 굳은 마른 누룽지 조각을 힘겹게 쪼개고 계셨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느릿하게 움직이는 두 분의 발밑으로는 강아지 한 마리만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무심하게 땅을 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수년 만에 고향에 돌아온 아들이 마주한 넉넉한 생활비를 보내며 안락한 노후를 보내고 계실 거라 굳게 믿었던 부모님의 참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도윤은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멈춰선 채 차마 입을 떼지도 몸을 움직이지도 못했습니다. 인기척에 가장 먼저 고개를 든 것은 어머니 순덕이었습니다. 눈앞에 선 아들을 단번에 알아본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은 아주 짧은 순간 예전에 그 강인하고 따뜻한 빛으로 환하게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 빛은 사그라들었고 믿을 수 없는 환영을 마주한 사람처럼 차갑게 굳어지며 경계하는 듯한 서글픈 표정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도윤아.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듯한 어머니 순덕의 떨리는 목소리에 그제야 고개를 든 아버지 상철의 시선이 도윤에게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신 채 이내 다시 낡은 뚝배기로 시선을 떨구셨습니다. 도윤의 등 뒤 대문 입구에 멈춰선 혜진은 양손으로
고급 핸드백을 꽉 쥔 채 다가오지도 않고 그 참담한 광경을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시부모의 비참한 생활에 대한 반가움도 놀라움도 최소한의 연민조차 없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소 섬뜩하기까지 한 완벽히 통제된 차가운 침착함만이 감돌 뿐이었습니다. 두 분 다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도윤이 애써 갈라지는 목소리를 다잡으며 묻자 순덕은 기력을 아끼는 노인 특유의 절제되고 느릿한 동작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잘 지낸다. 걱정하지 마라. 낡은 집들이 원래 다 그렇지 않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부엌으로 향하는 어머니의 그 목소리는 어린 시절 아버지가 실직했을 때 모든 것이 괜찮다며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던 바로 그 억양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선 도윤은 다시 한번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작은 나무 창살 틈으로는 오후의 햇빛조차 힘겹게 스며들어 빛바랜 장판 위에 가느다란 선을 그을 뿐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닫혀있던 집 특유의 묵은내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거실 문지방에 서서 안을 둘러본 도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따뜻하고 풍요로웠던 고향 집의 모습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거친 나무 식탁 하나와 짝이 맞지 않는 의자 2개, 문이 반쯤 열린 낡은 찬장 안에는 이가 나간 그릇과 유리컵 몇 개가 위태롭게 쌓여 있었습니다. 싱크대 위에는 찌그러진 양은 냄비와 흰 천에 쌓인 딱딱하게 굳은 두부 반모가 전부였습니다.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구석에서 위태로운 소음을 내며 돌아가는 낡고 작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반 팩, 달걀 몇 알 그리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시들어버린 채소 조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천천히 냉장고 문을 닫는 도윤의 머릿속에서 혼란스러운 계산이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매달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붙였던 넉넉한 생활비, 틈틈이 걸었다고 믿었던 안부전화, 그리고 언제나 혜진이 전담해서 대답해주던 평온한 메시지들, 어머님이랑 통화했어. 두 분 다 아주 잘 지내시고 필요한 거 없으시대. 그 모든 질서 정연했던 대답과 합리적인 설명들이 이 텅 빈 냉장고 앞에서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고요한 부엌 한가운데 굳은 채 서서 도윤은 난생 처음으로 자신의 내면에서 하나의 섬뜩한 질문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누가 언제부터 이 모든 끔찍한 진실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폐부를 찌르는 듯한 날카로운 의심과 배신감이 서서히 그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은 말없이 차키를 챙겨 들고 가장 가까운 읍내로 향했습니다. 피곤하다며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아내 혜진을 굳이 설득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그가 돌아왔을 때 양손에는 질 좋은 고기와 신선한 채소, 과일, 국거리 등 소박하지만 풍성한 먹거리가 담긴 커다란 봉투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식료품을 쏟아놓는 아들을 보며 어머니 순덕은 무덤덤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지만 도윤의 눈에는 그 표정 너머로 심장을 옥죄는 서글픔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자식의 호의조차 너무나 낯설고 수치스럽게 느껴질 만큼 오랜 굶주림과 침묵 속에서 견뎌온 조용하고 부끄러운 감정이었습니다. 뭘 이런 데다 돈을 썼니? 어머니의 만류에도 도윤은 묵묵히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따뜻한 찌개와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요리에 능숙하지는 않았지만 부모님께 번듯하고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고 싶은 간절함이 그의 떨리는 손끝에 서려 있었습니다.
마침내 네 사람이 비좁고 짝이 맞지 않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상철은 아마도 지난 며칠 동안 먹은 양보다 더 많은 밥을 그 한 끼에 모두 먹어치우는 듯 했습니다.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가는 속도는 몹시 느리고 위태로웠지만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움직이는 앙상한 턱 관절과 마른 손등에서 그간 아버지가 겪었을 지독한 굶주림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반면 혜진은 장시간의 여행으로 피곤해서 입맛이 없다며 식사를 거의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도윤이나 순덕이 조심스레 말을 건넬 때만 짧고 건조하게 대답할 뿐 식사 시간 내내 자신의 빈 접시에만 시선을 고정하며 이 공간의 사람들과 철저히 선을 긋고 있었습니다. 그 이질적이고도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밥을 삼키지도 못한 채 아버지를 바라보던 도윤은 끓어오르는 울음을 억누르며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언제부터 이러고 사신 거예요? 도윤의 목이 메인 목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냉장고엔 먹을 게 하나도 없고 집은 다 무너져가고 아버지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실 만큼 편찮으신데 왜 저한테 단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이게 잘 지내는 게 아니잖아요. 도윤의 절규 어린 물음에 순덕은 식탁 위에 올려놓은 자신의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평생의 고된 노동으로 마디가 굵어지고 흉터투성이인 그 큰 손, 어린 시절 내내 따뜻한 밥을 짓고 열이 날 때면 아들의 이마를 쓸어내려주던 바로 그 숭고한 손이었습니다. 기나긴 침묵 끝에 어머니가 마침내 무거운 입을 뗐습니다. 세월이 흐르면 다 복잡해지는 법이다. 너도 내 삶이 있고 직장도 있지 않니? 우린 내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짐. 도윤은 그 단어를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하나뿐인 아들의 삶에 방해가 될까봐 스스로를 짐이라 부르며 처절한 가난과 병마를 견뎌냈다는 사실이 도윤이 가슴을 미치도록 아프게 파고들며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뜬 눈으로 지옥 같은 밤을 지새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밤새 마당 한구석에서 누군가와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통화하던 아내 혜진은 동이 틀 무렵에야 방으로 들어갔고 도윤은 도저히 눈을 붙일 수 없어 어둠 속을 서성이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부엌을 향했습니다. 부엌에는 어머니 순덕이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낡은 식탁에 앉아 식어버린 인스턴트 커피가 담긴 잔을 쥔 채 창밖으로 서서히 밝아오는 시골의 아침. 풍경을 물끄러미 응시하고 있는 어머니의 뒷모습은 너무도 작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도윤이 다가가 맞은편에 앉자 순덕은 놀라지도 않은 채 깊고 고요한 눈으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순덕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래된 찬장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머니가 맨 아래 서랍 깊숙한 곳에서 꺼내온 것은 칠이 다 벗겨지고 군데군데 녹이 쓴 낡은 양철 상자였습니다. 시골 노인들이 귀한 물건이나 문서를 보관할 때 쓰곤 하는 그 상자를 도윤의 앞에 내려놓으며 어머니가 낮게 속삭였습니다. 직접 보렴.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연 도윤은 그 안에 담긴 내용물을 확인하고는 숨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수많은 편지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이 서울로 막 상경했을 무렵 차마 전화로 다 전하지 못했던 애틋한 마음을 꾹꾹 눌러 적어 보냈던 수년 전의 편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는 우표가 붙은 채 봉투조차 뜯기지 않은 새것 그대로였습니다. 도윤이 의아한 듯 어머니를 바라보자 순덕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들을 쓰다듬으며 젖은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이 편지들은 내가 직접 읍내 우체국까지 걸어가서 붙였던 것들이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며칠 뒤에 다시 우리 집 우편함에 돌아와 있더구나. 순덕은 아들의 주소를 적고 우표를 붙여
정성껏 붙였던 그날들을 회상했습니다. 도윤이 바쁜 서울 생활 중에 늙은 부모의 걱정으로 마음을 다칠까봐 혹은 혹시라도 마음이 변했을까봐 조심스레 보냈던 편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편지들은 번번이 수취인 거부 혹은 반송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힌 채 며칠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덕은 도윤이 정말로 자신들을 외면해서 편지를 받지 않는다고 믿게 되었고 차마 버리지 못한 편지들을 깡통 속에 하나둘씩 모아왔던 것입니다. 누군가 도윤의 편지가 부모님께 닿지 못하도록 고의로 감추고 버렸다는 끔찍한 사실에 도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를 더욱 철저히 무너뜨린 것은 상자 맨 바닥에 놓인 또 다른 편지들이었습니다. 삐뚤빼뚤하고 투박한 어머니의 글씨체로 쓰인 편지들. 발신인은 순덕, 수신인은 서울의 도윤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우체통 밖으로 나가본 적조차 없는 듯한 그 편지들에는 차마 아들에게 닿지 못한 슬픈 진실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심장 이상으로 쓰러지셨다. 이번 생신에는 아주 잠시라도 얼굴을 볼 수 있겠니? 그리고 눈물 자국으로 번진 마지막 편지에는 아들아, 내가 너무 보고 싶다라는 단 한 줄의 애타는 간청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바빠서 너의 그 화려한 새 삶에 우리 같은 늙은이들이 낄 자리가 없다고 믿었다. 자식의 냉대를 오해한 채 홀로 피눈물을 삼켰을 어머니의 담담한 고백에 도윤은 심장이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철저히 계산된 악의로 이 낡은 양철 상자 속에 부모와 자식 간의 천륜을 가두고 잔인하게 끊어내려 했다는 소름 끼치는 진실. 그 거대한 배신의 실체가 안개 거치듯 선명하게 모습을 드러내며 도윤의 내면에서는 슬픔을 넘어선 차갑고 날카로운 분노가 서서히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고요하던 복도에서 가벼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밤새 참담한 진실 앞에 뒤척이던 도윤이나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어머니 순덕과는 달리 너무도 깊고 평온한 단잠을 자고 일어난 아내 혜진이 부엌 문지방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가운을 걸치고 헝클어진 머리를 대충 쓸어넘기며 들어서던 그녀의 걸음이 식탁 위에 흩어진 편지들과 낡은 양철 상자 그리고 창백하게 굳어버린 도윤의 얼굴을 발견하고는 일순간 멈칫했습니다. 단 1초 아주 짧은 찰나에 그녀의 얼굴을 스쳐 지나간 감정은 당황이나 놀라움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눈앞에 벌어진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번에 파악해낸 자의 영악하고도 차가운 직감이었습니다. 좋은 아침. 커피 더 남았어? 혜진은 너무도 평온하고 일상적인 목소리로 싱크대를 향해 걸어가 빈 컵을 집어들었습니다.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편지들의 행방에 대해 추궁하는 동안에도 그녀는 세상이 무너져도 끄떡없을 특유의 꼿꼿함을 조금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수롭지 않은 하찮은 일이라는 듯 여유롭게 받아쳤습니다. 우편물은 중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어. 시골 우체국이 다 그렇지 뭐.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나한테 책임을 물어? 어머님이 연세가 드셔서 기억이 오락가락하시는 걸 수도 있잖아. 수년 동안 오간 수십 통의 편지가 전부 우체국 탓이냐고, 이 모든 게 정녕 우연일 수 있냐고 싸늘하게 묻는 도윤의 추궁에 혜진은 몹시 계산적이고 느린 동작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침내 얄팍한 변명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그녀의 눈빛이 한층 날카롭고 서늘하게 돌변했습니다. 뭘 그렇게 묻는 건데? 당신 갉아먹을 그 뻔한 구질구질한 집구석에서 당신 보호하려고 내가 온갖 수작을 부렸다는 거? 그래, 맞아. 내가 그랬어. 그녀는 마침내 완벽히 통제해 오던 가면에
금을 내며 끔찍한 본색을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평생의 피와 땀을 바쳐 도윤을 길러낸 부모님을 한낱 짐짝이라 매도하며 표독스럽게 악을 썼습니다. 여기에 내려올 얘기만 꺼내도 당신 딴 사람처럼 굴었잖아. 불안해하고 죄책감에 벌벌 떨고 당신 가족이 당신한테 무슨 짓을 하는지 당신 숨통을 얼마나 조이는지 내 눈엔 다 보였다고. 짐짝처럼 들러붙는 꼴을 내가 어떻게 두고 봐. 그녀의 입에서 쏟아지는 단어들은 날 선 비수가 되어 도윤의 가슴을 무참히 난도질했습니다. 도윤은 흔들림 없이 또렷한 목소리로 맞섰습니다. 그 집의 진짜 이름은 사랑이야, 혜진아. 그걸 헌신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하지만 혜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당신을 한 번도 당신 인생 살게 내버려 둔 적 없어. 난 당신과 내 정상적인 삶을 구축하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식탁 한 구석에 어머니 순덕이 죄인처럼 눈을 내리깐 채 숨죽여 앉아 있는 가운데 비좁은 부엌에서는 평생을 함께할 줄 알았던 부부의 팽팽하고도 잔인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도윤은 자신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가장 소중한 이들의 숨통을 서서히 그리고 철저하게 끊어놓은 아내의 소름 끼치는 민낯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고 있었습니다. 숨막히는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윤의 머릿속에는 마지막으로 남은 단 하나의 퍼즐 조각이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장 끔찍하고도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이었습니다. 도윤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매달 부모님께 보낸 돈, 내가 빼돌렸지?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닌 이미 확신에 찬 벼락 같은 추궁이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그 순간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도 당당하고 이성적인 태도로 맞받아쳤습니다. 난 늘 하던 대로 우리 재산을 관리했을 뿐이야. 그 돈은 당신이 번 돈이고 난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그걸 썼어. 우리 돈은 우리 돈이잖아. 부모님의 생명줄과도 같았던 그 돈을 갈취하고도 한치의 죄책감조차 느끼지 않는 혜진의 뻔뻔한 태도에 도윤은 자신의 내면에서 마지막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배신감이나 끓어오르는 분노, 그 이상의 감정이었습니다. 수년을 함께 살아오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가장 가까운 사람의 흉측한 진짜 얼굴을 마주한 순간 느끼는 완벽하고도 철저한 환멸이었습니다. 그녀가 지켜냈다고 자부하는 그 알량한 정상적인 삶의 기반이 늙고 병든 부모님의 피눈물과 굶주림 위에서 세워졌다는 사실에 도윤은 구역질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짐 싸. 도윤이 고요하지만 단호하게 선고했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평생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남편의 차갑고 무자비한 눈빛에 혜진은 그제야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내 훨씬 더 교활하고 날선 표정으로 그를 노려보며 협박하듯 내뱉었습니다. 진심이야? 내가 지금 여기서 나가면 2번 다시 당신한테 안 돌아와. 알아? 도윤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서늘한 시선으로 그녀를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꺼져. 혜진은 몇 초간 더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계산된 협박조차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녀는 단 한마디의 사과나 변명조차 남기지 않은 채 신경질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곧이어 복도를 날카롭게 울리는 뾰족한 구두 발소리, 낡은 장판 위를 긁으며 거칠게 끌려가는 캐리어 바퀴 소리가 고요한 시골집의 정막을 무참히 찢어놓았습니다. 이내 쾅 하고 붉게 녹슨 대문이 거칠게 닫히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침묵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도윤은 비좁은 마당에 완전히 홀로 남겨졌습니다. 혜진이 떠난 자리에는 시골의 오래된 돌담 위로 서늘하고 붉은 태양이 무겁게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이 마른 흙내음을 실어와 그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집안에서는 어머니 순덕이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며 아침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왔고 강아지도 아침을 맞아 조용히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들어 넓고 깊은 시골 하늘을 올려다보며 가슴속에 맺혀있던 길고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모든 폭풍이 휩쓸고 간 뒤에 저녁이 찾아왔습니다. 혜진이 떠나고 남은 오래된 시골집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결의 고요함이 내려앉았습니다. 부엌에서는 어머니 순덕이 텅 빈 냉장고에서 남은 빈약한 재료들을 끌어모아 묵묵히 소박한 저녁상을 차려냈습니다. 희미한 백열등 아래 마주 앉은 모자 사이에는 몇 분간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날까지 숨을 턱 막히게 했던 무겁고 억눌린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헤어져 있던 두 사람이 다시 만나 완벽한 언어를 찾지는 못했지만 그저 곁에 존재해 주는 것만으로도 깊은 위로가 되는 따뜻하고 평온한 침묵이었습니다. 식사를 반도체 넘기지 못한 도윤이 숟가락을 멈추고 먼저 조심스레 입을 뗐습니다. 엄마,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낮게 잠긴 목소리에는 뼈저린 후회와 자책이 묻어났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저한테 진실을 알릴 방법을 찾으실 수 있었잖아요. 도윤의 물음에 순덕은 쥐고 있던 숟가락을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얄팍한 변명거리가 아니라 가장 정직한 진심을 건네기 위해 단어를 신중하게 고르는 어머니 특유의 오랜 버릇이었습니다. 처음엔 다 지나가고 나아질 줄 알았다. 내가 많이 힘들고 바쁜 시기라 그렇겠지. 언젠가는 다시 예전처럼 돌아오겠지 믿었어. 순덕의 시선이 허공을 향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엔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지만 무서웠단다, 도윤아. 무엇이 그렇게 무서우셨냐는 아들의 젖은 눈빛에 순덕은 도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가장 아픈 진실을 꺼내놓았습니다. 내가 만약 내게 이 모든 진실을 털어놓는다면 너는 내 아내와 내 부모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을 테니까. 내가 누굴 선택할지 모른다는 게 두려웠어. 순덕은 잠시 떨리는 숨을 고르며 덧붙였습니다. 자식에게 그런 잔인한 선택을 강요하는 건 어미가 할 짓이 못 된다. 그 한마디에 도윤의 내면을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던 거대한 댐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요란한 굉음이 아니라 오래된 벽돌담이 모래알처럼 스르르 허물어지는 듯한 처절한 붕괴였습니다. 엄마. 도윤은 차마 문장을 끝맺지도 못한 채 목이 메어 고개를 푹 숙이고 말았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바위를 타고 흘러내리는 물줄기처럼 끄끄거리는 오열조차 내지 못한 채 그저 끝없는 굵은 눈물만이 식탁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순덕은 식탁 너머로 팔을 뻗어 도윤의 떨리는 손을 조용히 포개어 쥐었습니다. 평생의 험한 노동으로 굳은 살이 박이고 투박해졌지만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열병을 앓을 때 이마를 짚어주던 손, 넘어져 올 때면 눈물을 닦아주던 손, 그가 당연하게 여기는 동안 매일 아침 가족을 위해 묵묵히 밥을 짓던 바로 그 거룩한 손이었습니다. 울지 마라.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제가 다 망쳐버렸어요, 엄마. 돌이킬 수 없는 소중한 시간들을 다 잃어버렸다고요. 흐느끼는 아들에게 순덕은 힘주어 말했습니다. 내가 잃어버린 게 아니야.
그들이 내게서 훔쳐간 거지. 잃어버린 것과 빼앗긴 것은 엄연히 다른 거란다. 순덕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몸을 움직이지도 않은 채 묵묵히 아들의 손을 맞잡고 그가 마음껏 울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때로 어머니라는 존재는 아들의 세상이 무참히 무너져 내릴 때 그저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버텨줌으로써 그와 함께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안식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깊은 밤, 낡은 벽돌집은 천년의 세월을 견딘 증인처럼 서로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모자의 모습을 고요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도 전인 푸르스름한 새벽, 도윤은 번쩍 눈을 떴습니다. 전날의 격정적인 눈물이나 혼란스러운 감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의식이 이미 명확한 결론을 내렸고 이제 이성이 그것을 무자비하게 실행에 옮길 준비를 마쳤을 때 찾아오는 완벽하고도 서늘한 각성이었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낡고 좁은 방의 천장을 잠시 응시하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찌그러진 전기 주전자로 물을 끓이며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주저없이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신이는 아내 혜진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와 진흙탕 싸움을 벌일 차례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그의 자산을 관리해온 전담 회계사에게 보내는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었고 두 번째는 신뢰하는 직장 동료에게 며칠 더 휴가를 연장하겠다는 양해의 글이었습니다. 커피가 완성될 즈음 어머니 순덕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좀 잤니? 묻는 어머니에게 도윤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여쭤볼 게 있어요. 제가 매달 보내던 생활비 말이에요. 그게 아예 한 푼도 안 들어왔나요? 순덕은 말없이 찬장 서랍을 열더니 낡고 바랜 은행 통장 하나를 꺼내 도윤의 앞에 놓았습니다. 처음엔 규칙적으로 꽂히더니 점점 액수가 반토막 나고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딱 끊기더구나. 내 사업이 많이 어려워져서 그런 줄로만 알았지. 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쳐 거래 내역을 살폈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마지막 입금 날짜에 머무는 순간 그의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3년. 마지막 거래 내역에는 무려 3년 전의 날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3년이라는 그 길고 긴 시간 동안 자신은 매달 피땀 흘려번 돈을 꼬박꼬박 부모님께 보냈다고 안도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부모님은 단돈 1원도 받지 못한 채 지독한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도윤을 안심시켰던 혜진의 철저한 거짓말과 그 뒤에 숨겨진 치밀하고 냉혹한 횡령의 실체가 명백한 숫자로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식탁 위에 엎어둔 도윤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이었습니다. 도윤이 전화를 받지 않자 이내 원망과 도끼로 가득 찬 저주 섞인 문자 메시지들이 폭우처럼 쏟아졌습니다. 뒤이어 자신이 고용한 변호사와 재산 분할을 운운하는 냉랭하고 계산적인 내용이 도착했습니다. 도윤은 알림창에 뜬 그녀의 추악한 밑바닥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다 즉시 서울에서 가장 신뢰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모든 정황과 확보한 증거들을 전해 들은 변호사는 어떤 서류에도 서명하지 마시고 찾으신 증거 자료들을 모두 넘겨주십시오.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라며 묵직한 조언을 건넸습니다. 도윤은 낡은 은행 통장을 조심스레 덮으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타인의 머리로 조종당하던 거짓된 삶을 끝내고 온전히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이 모든 비극을 남김없이 바로잡겠노다고. 며칠이 흘렀지만 도윤은 서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낡은 나무 식탁 위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재택근무를 하며
오후에 낮잠을 주무시는 아버지를 방해하지 않으려 조심스레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도윤은 읍내에서 수년째 독거노인들의 가사를 돕고 있는 정 아주머니를 고용했습니다. 처음엔 평생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온 시골 노인 특유의 고집으로 남의 도움을 경계하던 어머니 순덕이었지만 불필요한 수다를 떨지 않고 묵묵히 제 할 일을 해내며 선을 넘지 않는 정 아주머니의 듬직함에 이내 마음을 열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순덕은 아주머니와 마주 앉아 믹스 커피를 나눠 마시며 소소한 온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집에도 서서히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번잡하게 모든 것을 뜯어 고쳐 낯선 공간으로 만드는 대신 부모님의 오랜 삶이 깃든 집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꼭 필요한 곳만 세심하게 수리해 나갔습니다. 비가 새던 지붕을 솜씨 좋은 목수를 불러 고치고 찬 바람이 스며들던 창틀을 교체했으며 덜덜거리던 낡은 냉장고와 곰팡이 핀 배관을 새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말없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아버지 상철의 퀭했던 눈동자 속에는 예전에는 찾아볼 수 없던 진귀한 기적, 바로 희망이라는 빛이 조심스레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끝까지 병원 가기를 고집스럽게 거부하는 아버지를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설득해 읍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심각한 고혈압 진단을 받은 아버지를 위해 도윤은 복용 시간과 용량을 커다란 글씨로 적어 눈에 잘 띄는 가스레인지 옆에 붙여두었고, 총명한 어머니는 반나절 만에 새로 사온 혈압계 사용법을 완벽히 터득해 아버지를 살뜰히 살피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놀랍고도 벅찬 변화는 이웃들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가정이 극심한 빈곤과 병마로 무너져 내릴 때 섣부른 동정이 상처가 될까봐 발길을 끊었던 이웃들이 집에 다시 훈풍이 불기 시작하자 언제 그랬냐는 듯 자연스럽게 돌아온 것입니다. 길 건너 노파가 직접 담근 매실 장아찌를 들고 조심스레 찾아왔고, 아버지의 30년 지기 친구가 지나가다 들러 2시간이나 수다를 떨고 갔습니다. 상철 역시 굳게 닫혔던 말문을 열고 날씨에 대해 툴툴거리거나 동네 축구 경기 결과를 두고 투덜거리는 등 일상적인 불평을 다시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엔 그저 잔소리로만 들렸던 아버지의 그 가벼운 투덜거림이 지금 도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눈물겨운 생명의 음악처럼 귓가를 울렸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도윤은 일찍 깨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 수건을 쓴 채 낡은 양동이에서 강아지밥을 챙겨주는 어머니, 순덕의 입가에는 억지로 지어낸 미소가 아닌 아주 작지만 진실되고 평온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가장 암울했던 시간 속에서도 묵묵히 곁을 지켜준 충직한 강아지를 향해 짓는 그 따뜻한 미소를 문지방에 기대어 지켜보며 도윤은 고향에 돌아온 이후 처음으로 가슴을 짓누르던 거대한 돌덩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낡고 소박하지만 사랑이 숨쉬는 고향집, 그리고 존엄과 평안을 되찾은 부모님. 도윤에게는 오직 그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듯 완벽한 순간이었습니다. 도윤이 혜진과의 법적 이혼 서류에 최종적으로 서명한 것은 가을빛이 완연한 10월 말의 어느 맑은 아침이었습니다. 부엌의 낡은 나무 식탁에 앉아 모니터 너머의 변호사와 화상 통화를 하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커피를 곁에 둔 채 진행된 차분한 과정이었습니다. 눈물도 구질구질한 미련이나 쓸데없는 감정의 소모도 없는 극히 건조하고 담담한 순간이었습니다. 마당에서 혜진에게 당장 떠나라고 선고했던 그날, 이미 산산조각 나버린 관계에 마침표를 찍는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계좌 추적 결과 도윤의 의심이
모두 한치의 오차도 없는 사실로 드러났다고 보고했습니다. 지난 3년간 부모님 앞으로 보냈던 생활비는 혜진의 개인 명의로 된 비밀 계좌로 고스란히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빼돌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인지한 채 철저하고 냉혹한 인내심으로 매달 조금씩 절대 티나지 않게 돈을 가로채 온 것입니다. 증거는 너무도 명백했고 변호사는 승소는 물론 횡령에 대한 법적 처벌까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분노조차 잃지 않는 차가운 침착함으로 모든 설명을 들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도윤은 노트북을 덮고 아버지가 있는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상철은 따스한 가을 햇살을 쬐며 무릎에 신문을 얹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코끝에 안경을 걸치고 신문을 읽는 척했지만 사실은 그저 평화로운 햇살의 온기를 즐기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 도윤의 부름에 상철이 신문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도윤의 짧은 보고에 아버지는 아들을 가만히 응시하더니 아주 천천히 단 한 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잘했다. 그 짧고 묵직한 한마디 후 아버지는 다시 신문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의 구차한 위로나 장황한 설명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도윤은 부모님과의 미래에 대해 아주 구체적이고 단단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이 시골집에만 머물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의 본업은 서울에 있었고 원격으로만 처리할 수 없는 중요한 일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자신이 외면하는 동안 고향집의 시간은 그저 멈춰 있을 거라는 그 오만하고 무책임한 가벼움으로 이곳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도윤은 부모님을 모시고 앉아 자신의 계획을 차분히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는 딴청을 피우는 척하면서도 귀를 쫑긋 세우고 듣고 계셨습니다. 도윤은 한 달에 최소 2번은 고향에 내려올 수 있도록 회사와 근무 형태를 조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 아주머니는 계속 출근하여 2분을 살필 것이며 의사 역시 정기적으로 아버지의 건강을 체크할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의 모든 연락과 금전적인 부분은 그 어떤 다른 사람도 거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이 직접 챙길 것이라 굳게 맹세했습니다. 예전과 같은 비극은 2번 다시 없을 것이라고 도윤은 붉어진 눈시울로 굳게 못을 박았습니다. 어머니 순덕은 아들의 다짐을 묵묵히 끝까지 들었습니다. 도윤이 말을 마치고 비좁은 거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을 때 어머니가 마침내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것은 길고 긴 세월의 한을 담은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도윤아, 우린 널 단 하루도 기다리지 않은 날이 없었단다. 그 말은 도윤의 심장 가장 깊은 곳, 수년 동안 까닭도 모른 채 텅 비어 시려오던 그 허한 공간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영원히 꺾이지 않을 굳건한 자리로 남았습니다. 도윤이 서울로 잠시 돌아가기 전날 오후 세 식구는 나란히 집을 나섰습니다. 읍내 중심가를 향해 걷는 아버지 상철의 느릿하고 위태로운 보폭에 맞춰 도윤과 어머니 순덕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윤은 왼쪽에는 아버지를, 오른쪽에는 어머니를 모시고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오갔던 그 낡고 하얀 시멘트 길을 걸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의 눈에 비친 고향은 성공을 위해 필사적으로 도망쳐야만 했던 지긋지긋하고 가난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양옆에 부모님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걷는 이 길은 그의 뼈와 살을 구성한 가장 성스러운 기원의 땅으로 다가왔습니다. 10월의 시골 풍경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습니다.
늦은 오후에 햇살이 비스듬히 떨어지며 오래된 건물들의 외벽을 따뜻하고 고풍스러운 호박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마을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전망대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세상 그 어떤 화려한 대도시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조화롭고 쓸쓸한 고향의 풍광을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도윤은 성공을 좇아 세계 곳곳의 크고 아름다운 도시들을 다녀보았고 안락하고 고급스러운 아파트에 살며 화려한 장소들을 누볐습니다. 하지만 늦은 오후 언덕 위에서 마주한 고향 마을이 품은 저 깊고도 장엄한 침묵 앞에서는 그 모든 세속의 영광들이 한순간에 빛을 잃고 쓰러지는 듯 했습니다. 그때 상철이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앞만 바라보며 불쑥 내뱉었습니다. 이 땅은 널 잊지 않는다. 내가 이 땅을 새까맣게 잊고 사는 동안에도 말이다. 낡고 거친 세월을 견뎌낸 늙은 아버지의 그 묵직한 한마디는 도윤의 가슴속 깊은 곳에 커다란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도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젖은 두 눈동자가 이미 모든 것을 긍정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의 차가 흙먼지를 날리며 길 끝으로 작아져 마침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순덕은 낡은 대문 앞에 우두커니 서서 오래도록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내 차가 시야에서 보이지 않게 되자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마당에서는 충직한 강아지가 평화롭게 몸을 극적이고 있었고 오래된 지붕 위로는 붉고 희망찬 아침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1시간 뒤면 든든한 정 아주머니가 밝은 인사와 함께 출근할 것입니다. 부엌으로 들어간 순덕은 익숙한 손길로 가스레인지 불을 켜고 낡은 주전자에 물을 올린 뒤 조용히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길고 끔찍했던 폭풍의 시간은 완전히 끝이 났고 마침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완벽한 제자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오늘 도윤의 이야기는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가 놓쳐온 소중한 사람들의 시간을 되돌아보는 아픈 성찰입니다. 부모님은 아들이 버린 것이 아니라 짐이 되지 않으려 기꺼이 비참한 침묵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식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자존심을 허물어뜨린 부모님의 숭고하고도 슬픈 인내였습니다. 진실을 마주하고 오열하던 도윤의 모습에서 우리 또한 돌아보게 됩니다. 형식적인 안부 뒤에 가려진 부모님의 고독을 지금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사랑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곁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늦기 전에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따뜻한 진심을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오늘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기다려온 가장 아름다운 순간일 것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친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약직 주제에 심사 당일에 지각을 해? 당신은 이 시간부로 즉시 해고야. 당장 쫓아내. 보안 요원들에게 떠밀린 지원은 변명할 틈도 없이 로비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거친 손길에 밀려난 그녀는 건물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녀의 발밑에는 쓸모없는 출입증이 빗물에 젖어 뒹굴고 있었습니다. 로비 안 통유리창 너머로 그녀를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직원의 비웃음과 차가운 시선들. 그녀는 방금 전까지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자 생명줄과도 같았던 일터에서 단 5분 만에 해고 통보를 받고 길거리로 내쫓긴 참이었습니다. 이날 그녀의 이름이 정규직 전환 명단에서 고의로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를 벌레 보듯 내려다보던 재무팀장은 그가 이 일로 피바람을 불러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체 이 젊고 가녀린 여성은 왜 그토록 간절했던 재계약 발표 당일 이토록 비참하게 쫓겨나야만 했던 것일까요?
이 이야기의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어디에서 시청해 주시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들으시면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으실 겁니다. 새벽 4시 30분. 낡은 단칸방을 채우는 서늘한 공기 속에서 강지원의 하루는 언제나 남들보다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방 한편에는 위암 판정을 받고 앙상하게 마른 아버지가 얕은 숨을 내쉬며 힘겹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이라는 앳된 나이에 아버지가 남긴 감당하기 버거운 병원비와 무거운 빚더미를 온전히 떠안아야 했던 그녀의 삶은 청춘의 낭만과는 거리가 먼 처절한 생존의 연속이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지원은 지방 중소기업 재무팀에서 가장 촉망받는 에이스였습니다. 복잡한 시스템과 자금 흐름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어 보며 10여 % 이상의 원가 절감을 이끌어냈던 뛰어난 재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투병은 그녀의 모든 일상을 무참히 무너뜨렸습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청구되는 병원비와 항암 약값을 감당하기에 지방 중소병원의 월급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깊은 절망과 내적인 우울감이 매일 밤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지만 지원에게는 슬퍼하며 주저앉아 있을 시간조차 사치였습니다. 그녀는 오직 살기 위해 아주 냉정하고 철저한 계산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화려했던 전문직 이력서를 모두 지워버리고 야근 수당이 확실하게 보장되며 정규직 전환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서울 대기업 태영건설의 최저 시급 계약직 사무보조로 입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태영건설 재무팀에서의 생활은 끔찍한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오재호 재무팀장은 사람을 오직 부품과 비용으로만 환산하는 지독한 성과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지원이 고졸 출신의 단순 계약직인 줄로만 알고 매일같이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내며 부서의 온갖 굳은 일과 가장 까다로운 핵심 데이터 분석, 업무를 모두 그녀의 어깨 위에 떠넘겼습니다. 배운 게 없으면 몸이라도 굴려서 야근을 해야지. 굼뜨게 일할 거면 당장 짐 싸서 나가. 오 팀장의 서늘한 폭언이 등 뒤로 날아와 꽂힐 때마다 지원은 주먹을 꽉 쥐고 입술을 짙게 물며 묵묵히 버텨냈습니다. 알량한 자존심은 이미 아버지의 밀린 병원비 영수증과 함께 쓰레기통에 처박은 지 오래였습니다. 오직 이번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 살아남아 안정적인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그 절박한 목표 하나만이 그녀가 하루하루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그날은 지원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던 재계약 및 정규직 전환 심사 결과가 발표되는 날이었습니다. 지원은 거울 앞에서 낡았지만 가장 단정한 정장 블라우스를 챙겨 입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밤을 새워가며 오 팀장 대신 완성해낸 압도적인 원가 절감, 기획안이 반드시 자신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그녀는 얕은 숨을 내쉬며 잠든 아버지의 이불깃을 조심스럽게 덮어주고 비장한 발걸음으로 좁은 골목길을 나섰습니다. 출근길에 나선 강지원의 발걸음은 유독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태영건설 사옥이 거대한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오늘은 6개월간의 지옥 같았던 계약직 생활을 청산하고 정규직 전환이 결정되는 운명의 날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밀린 병원비와 산더미 같은 이자를 떠올리면 오늘 발표될 명단에 반드시 자신의 이름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오재호 팀장의 모욕을 묵묵히 견디며 완성한 보고서가 마침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 줄 것이라 굳게 다독였습니다. 건물 앞 왕복 8차선 횡단보도에는 아침 출근을 서두르는 수많은 직장인들로 발 디딜 틈 없이 붐볐습니다.
신호등의 붉은 불빛이 바뀌기 직전 길 건너편에서 달려오던 낡은 오토바이 한 대가 빗물이 마르지 않은 노면에서 중심을 잃고 거칠게 미끄러졌습니다.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날꼬해진 작업복을 입은 청년이 횡단보도 한가운데로 무참히 튕겨나갔습니다. 청년의 몸이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강하게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가 사방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끔찍한 사고에 횡단보도 주변을 메우고 있던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내 초록불이 켜졌지만 섣불리 쓰러진 청년에게 다가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상처는 매우 깊고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완벽하게 다려진 정장을 입고 출근하던 사람들에게 눈앞의 참상은 그저 내 일상을 방해하는 번거로운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누군가는 구두에 피가 튈까 인상을 찌푸리며 멀찍이 돌아갔고, 누군가는 지각을 염려하며 시계를 내려다보고는 쓰러진 청년을 철저히 외면한 채 종종걸음으로 길을 건넸습니다. 거대한 도시의 삭막한 아침 한복판에서 남루한 작업복을 입은 청년의 생명은 그렇게 차갑게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심한 군중 속에서 지원 역시 우뚝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흔들리는 시선은 심각해 보이는 청년과 눈앞에 솟아있는 회사의 회전문 사이를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지금 당장 모른 척하고 뛰어들어간다면 아무 문제 없이 제 시간에 출근할 수 있었습니다. 정규직 발표가 있는 뼈저리게 중요한 날 단 1분이라도 지각한다면 오 팀장이 이를 어떤 식으로 물고 늘어지며 자신을 짓밟을지 불보듯 뻔했습니다. 지원의 머릿속에 아버지의 야윈 얼굴과 정규직 전환이라는 간절한 목표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장 회사로 뛰어가지 않으면 오재호 팀장의 먹잇감이 되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끔찍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지원의 발걸음은 이미 피 흘리며 쓰러진 청년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과거 병원 재무팀에서 일하며 생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들을 숱하게 지켜보았던 그녀에게 꺼져가는 생명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외면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원은 주저없이 차가운 도로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정장 겉옷을 벗어 청년의 상처를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붉은 피가 흰 셔츠를 물들였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버티세요. 구급차가 오고 있습니다. 희미해지는 청년의 의식을 붙잡으며 지원은 주변을 향해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한 구급차에 청년과 함께 올라탄 지원은 인근 대형 병원 응급실로 다급하게 향했습니다. 그녀는 총각을 다투는 응급수납 절차를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고 의식이 없는 청년에게 당장 서명할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초기 처치가 지연될 조짐을 보이자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낡은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항암 약값을 내기 위해 피말리며 모아두었던 마지막 비상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은 청년의 수납 비용을 망설임 없이 결제하며 원무과 직원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초기 비용은 제가 책임집니다. 대리 서명할 테니 당장 응급수술실부터 잡아주세요. 단호하고 전문적인 지원의 대처 덕분에 청년은 생존을 위한 단 1분도 허비하지 않고 무사히 수술실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는 지원의 손에는 피가 엉겨붙은 응급실 수납 영수증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굳게 닫히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지원은 병원 복도에 걸린 시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정규직 심사를 위한 출근 시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지원은 피 묻은 셔츠 차림 그대로 쏟아지는 소나기를 뚫고 회사를 향해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강지원이 헐레벌떡 태영건설 회전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로비의 대형 시계는 출근 시간에서 정확히 5분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빗물과 핏자국으로 얼룩진 그녀가 가쁜 숨을 몰아쉬자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마치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서늘한 미소를 짓는 오재호 재무팀장이 있었습니다. 오 팀장은 이미 어젯밤 지원이 반년 동안 피를 토하며 만든 압도적인 원가 절감 데이터를 자신의 단독 공로로 가로챈 상태였습니다. 정규직 전환 명단에서 그녀의 이름을 고의로 삭제해버린 그에게 강지원은 이제 서둘러 치워야 할 눈엣가시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아침 발생한 5분의 지각은 근태 불량이라는 가장 완벽한 해고 명분이 되어 주었습니다. 계약직 주제에 심사 당일에 지각을 해? 어디서 이 꼴을 하고 들어와? 오 팀장의 모욕적인 폭언이 로비를 갈랐습니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젖은 주머니를 뒤져 빗물과 피가 엉겨붙은 응급실 수납 영수증을 꺼내 밀었습니다. 팀장님, 회사 앞에서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생명이 위급해 응급실에 이송하느라 불가피하게 늦었습니다. 이 영수증을 지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오 팀장은 영수증을 거칠게 낚아채 구겨서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어디서 쓰레기 같은 종이를 주워와서 변명이야. 강지원, 당신은 이 시간부로 즉시 해고야. 당장 쫓아내. 보안 요원들에게 떠밀린 지원은 변명할 틈도 없이 로비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거친 손길에 밀려난 그녀는 맑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소나기를 맞으며 건물 밖 빗물 속으로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무릎과 블라우스를 얼룩지게 했습니다. 그녀의 발밑에는 쓸모없는 출입증이 빗물에 젖어 뒹굴고 있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는 자신을 비웃는 오 팀장과 직원들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의 막대한 병원비를 감당하려 정규직 전환만 바라보며 버텨온 희망이 단 5분 만에 찢겨나간 참혹한 순간이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비좁은 지하 단칸방으로 돌아온 강지원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빗물로 엉망이 된 정장 차림이었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얇은 미닫이 문 너머로는 항암 치료의 고통에 지쳐 웅크린 채 잠든 아버지의 마른 기침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아버지가 깰까봐 숨죽여 젖은 옷을 갈아입은 지원은 차가운 방바닥에 앉아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절망에 빠져 눈물이나 흘리고 있기에는 당장 내일 청구될 병원비와 빚 독촉이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부당하게 해고당하며 정규직의 꿈은 산산조각 났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다음 생존책을 찾기 위해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와 이번 달 계약직 급여를 원 단위까지 철저하게 계산하고 남은 한도 내에서 급하게 돈을 융통할 수 있는 대출 기관의 이유를 비교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지원은 밖으로 나와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자신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은 오재호 팀장에 대한 원망보다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른 것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던 청년의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병원 원무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침에 이송된 교통사고 환자 수술은 무사히 끝났나요? 초기 수납은 제가 처리했는데 보증인 서명이나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면 제게 연락 주십시오. 수화기 너머로 환자가 무사히 고비를 넘겼으며 현재 최고급 특실병동으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다는 답변이 들려왔습니다. 남루한 작업복 차림의 청년이 특실로 갔다는 사실이 조금 의아했지만 지원은 생명을 살렸다는 것에 깊은 안도를 느꼈습니다. 환자를 이송하는 결단이 직장을 잃게 만들었을지언정 한 사람의 귀한 목숨을 구했다는 일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원은 끝까지 책임을 다해 안부를 물었던 그 낡은 작업복의 청년이 사실은 태영건설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을 거대한 권력의 정점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강지원이 비참하게 쫓겨난 다음 날 아침, 태영건설 재무팀 사무실은 묘한 긴장감과 활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재호 재무팀장은 자신의 넓은 집무실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대고 앉아 책상 위에 놓인 두툼한 결제 서류를 흐뭇하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서류의 표지에는 하반기 재무 구조 개선 및 원가 절감 기획안이라는 거창한 제목이 적혀 있었고 기획자의 이름에는 오재호라는 세 글자가 굵고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수치와 분석표들은 모두 강지원이 지난 6개월 동안 밤낮 없이 매달려 만들어낸 피땀 어린 결과물이었습니다. 현장의 비효율적인 자재 관리와 부풀려진 비용을 정확히 짚어낸 지원의 날카로운 분석을 오 팀장은 교묘하게 짜집기하여 오직 하청업체의 단가를 쥐어짜고 계약직의 숨통을 조이는 잔인한 구조조정 기획안으로 둔갑시켰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공로자였던 강지원의 이름은 정규직 전환 심사표는 물론 이 기획안의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고의로 누락시키고 전날 아침 5분의 지각을 빌미로 가차없이 내쫓은 것은 자신의 기만적인 성과 도둑질을 덮기 위한 치밀하고도 비열한 계획이었습니다. 다들 똑바로 들어. 다음 주면 창업주님의 막내 손자이신 신임 총괄 본부장님께서 첫 출근을 하신다. 그날 임원회의에서 내가 이 기획안을 발표하고 나면 우리 재무팀의 위상은 지금과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질 거야. 오 팀장은 거드름을 피우며 사무실 한가운데를 서성였습니다. 남은 계약직 직원들은 언제 자신들도 강지원처럼 쓰레기 취급을 받으며 쫓겨날지 모른다는 공포에 질려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오 팀장은 사람의 생명과 누군가의 간절한 생존을 짓밟은 대가로 얻어낸 자신의 얄팍한 성과에 흠떡 취해 있었습니다. 신임 본부장이 부임하는 즉시 현장 인력 15% 감축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바치며 그룹의 핵심 실세로 자리 잡겠다는 야욕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도심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대형 병원의 최고급 특실, 굳게 닫혀있던 병실 문 너머로 무거운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의식을 잃고 누워있던 서태건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불과 하루 전 낡은 배달 작업복을 입고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졌던 남루한 청년의 주변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압도적으로 화려한 공간이었습니다. 침대 곁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수석 비서가 꼿꼿한 자세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태영건설 창업주의 막내 손자이자 기업의 골마 터진 환부를 도려내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현장에 잠입했던 신임 총괄 본부장 서태건. 짧은 신음과 함께 몸을 일으킨 그는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어제 아침의 정황을 물었습니다. 비서는 한치의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그를 구하고 호련히 사라진 한 여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본부장님을 구한 분은 저희 태영건설 재무팀 소속 강지원 사원이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빠른 초기 대응을 했고 자신의 지갑을 열어 응급 의료비 수납까지 결제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태건의 시선이 협탁 위에 놓인 구겨진 종이에 머물렀습니다. 젖었다 마른 흔적과 핏자국이 묻은 응급실 수납 영수증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서에 이어지는 보고는 태건의 눈빛을 순식간에 서늘한 분노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강지원 사원은 어제 아침 로비에서 당일 해고되었습니다. 본부장님을 살리느라 5분 지각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게다가 지난 반년 동안 그녀가 작성한 원가절감 보고서를 오재호 재무팀장이 단독 공로로 가로챘고 정규직 전환 명단에서 그녀를 고의로 누락시킨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사람을 구하느라 지각한 5분을 빌미로 가장 헌신적인 인재를 쓰레기처럼 내던진 조직, 부하 직원의 땀방울을 도둑질해 기고만장해 있을 파렴치한 팀장의 만행에 태건은 차가운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자신이 밑바닥에서 직접 확인하고자 했던 회사의 썩은 민낯이 생명의 은인인 강지원의 비참한 해고로 명백히 드러난 것입니다. 월요일 아침 태영건설 본사 대회의실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최고 경영진부터 각 부서의 핵심 임원들까지 일제히 도열하여 숨을 죽인 가운데 그 맨 앞줄 중심에는 재무팀장 오재호가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오 팀장의 품에는 강지원의 분석 자료가 고스란히 안겨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남의 공로를 훔쳐 자신의 이름으로 덧칠한 이 기획안만 발표하면 신임 본부장의 총애를 독차지하고 임원직에 오를 것이라는 확신에 그의 어깨는 한껏 솟아올랐습니다. 오전 9시 정각, 육중한 회의실 문이 열리고 태영건설 창업주의 핏줄이자 골마 터진 조직을 뜯어고칠 신임 총괄 본부장 서태건이 수십 명의 수행원을 대동하며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짙은 잿빛 맞춤 정장을 입은 그의 서늘한 시선이 회의실을 훑었습니다. 본부장님, 부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재무팀장 오재호입니다. 오늘 회의의 핵심인 하반기 재무 구조 개선안은 제가 직접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습니다. 오 팀장은 누구보다 먼저 튀어나가 90도로 허리를 굽히며 아부를 떨었습니다. 고개를 든 오 팀장의 눈앞에 있는 신임 본부장은 며칠 전 아침 회사 앞 횡단보도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져 있던 바로 그 남루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고통과 생명 따위에는 애초에 단 한치의 관심도 없었던 오 팀장은 그 사실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출근길에 방해된다면 눈길조차 주지 않았을 하찮은 존재가 지금 자신의 생사여 탈권을 쥔 최고 권력자라는 끔찍한 진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오 팀장은 그저 승진의 눈이 멀어 역겨운 미소를 흘릴 뿐이었습니다. 서 본부장은 오 팀장이 내민 손을 철저하게 무시한 채 묵직한 발걸음으로 상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뻔뻔하게 남의 땀방울을 도둑질하고 그것도 모자라 생명의 은인인 강지원을 쓰레기처럼 내쫓은 자의 가증스러운 연극을 지켜보며 서 본부장의 눈동자에는 얼음장 같은 분노가 소리 없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상석에 앉은 서태건 본부장의 차가운 시선 아래 오재호 팀장은 대형 화면에 기획안을 띄우며 기고만장하게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획한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현장 인력을 15% 감축하고 하청업체의 단가를 조정하여 수백억 원의 잉여 자금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 완벽한 수치는 오직 저의 10년 노하우가 집약된 결과물입니다. 오 팀장은 자신이 훔친 강지원의 분석표를 마치 자신의 위대한 업적인 양 포장하며 침을 튀겼습니다. 모든 임원이 그 획기적인 숫자에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화면을 응시하던 서 본부장의 입가에 차가운 조소가 번졌습니다. 오재호 팀장, 그 완벽하다는 수치 중에서 세 번째 항목에 있는 의료 폐기물 처리 비용 절감의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설명해 보십시오. 본부장의 날카로운 질문이 전곡을 찌르자 회의실에는 일순간 숨막히는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 항목은 과거 병원 재무팀 최고 전문가였던 강지원만이 알 수 있는 특수한 현장 지식이었기에 단순히 서류만 훔친 오 팀장이 알 턱이 없었습니다.
오 팀장의 안색이 하얗게 질리며 이마에서 굵은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쥔 채 입술만 달달 떨며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심혈을 기울였다면서 가장 기본적인 근거 하나 대지 못하는군요. 남의 피땀을 훔쳐다 껍데기만 더 씌웠으니 당연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서 본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 팀장이 정성스럽게 바친 기획안을 멀찍이 밀어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주 누군가는 출근길에 방해된다며 벌레 보듯 무시하고 지나쳤던 피투성이 청년이 바로 저 서태건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뻔뻔하게 도둑질한 이 완벽한 기획안의 진짜 주인은 내 목숨을 살리느라 5분 지각했다는 이유로 당신이 길바닥에 쓰레기처럼 내쫓았던 강지원 사원입니다. 본부장의 벼락 같은 일갈에 오 팀장의 다리에 힘이 풀렸고 그는 결국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로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대회의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서태건 본부장은 수석 비서에게 가볍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이내 대형 화면에 새로운 문서가 선명하게 띄워졌습니다. 오재호 팀장이 자신의 이름으로 화려하게 포장했던 기획안의 진짜 원본, 바로 강지원이 지난 반년 동안 피를 토하며 작성했던 재무구조 개선안이었습니다. 화면 한쪽에는 그녀가 과거 병원 재무팀의 최고 인재로 활약하며 증명했던 완벽한 원가 절감 수치와 분석표가 거짓없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는 가운데 이어서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참혹하게 구겨진 종이 한 장이 화면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오 팀장이 핑계라 치부하며 쓰레기처럼 현관 바닥에 내던졌던 강지원의 응급실 수납 영수증이었습니다. 영수증 하단에 적힌 결제 내역과 강지원이라는 세 글자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진실이 되어 임원들을 압도했습니다. 이 완벽하고 치밀한 혁신안을 기획한 진짜 주인공은 그날 아침 당신이 단 5분을 지각했다는 이유로 길바닥에 내쫓았던 강지원 사원입니다. 서 본부장의 낮지만 벼락 같은 일갈이 회의실을 뒤흔들었습니다. 부하 직원의 피땀 어린 성과를 뻔뻔하게 도둑질하고 정규직 전환 심사 명단에서 고의로 그녀의 이름을 삭제한 그 비열함. 사람의 목숨을 구하느라 늦은 숭고한 5분을 근태불량으로 짓밟은 당신은 우리 조직에 머물 자격이 단 한치도 없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오 팀장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술만 파르르 떨 뿐 어떤 얄팍한 변명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맹신하며 휘둘렀던 오만한 권력이 짓밟았던 약자의 진실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재호 팀장을 이 시간부로 즉각 파면 조치합니다. 또한 하청업체를 쥐어짜며 사적으로 빼돌린 횡령 혐의 전체를 감사팀에 넘길 것입니다. 당장 끌어내세요. 본부장의 서늘한 명령에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이 다가와 넋이 나간 오재호를 거칠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회의실 문 밖으로 짐승처럼 질질 끌려나가는 오 팀장의 뒷모습을 보며 배석한 임원들은 사시나무 떨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타인의 간절한 기회를 무참히 빼앗았던 자가 단 한 번의 소명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완벽하게 파멸을 맞이하는 참혹하고도 통쾌한 인과응보의 순간이었습니다. 오재호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며 회사 밖으로 끌려나가고 있던 바로 그 시각. 강지원은 비좁고 습한 단칸방에서 알아누운 아버지의 이마에 얹힌 물수건을 갈아주며 조용히 다음 일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억울함에 가슴이 치밀어 올랐지만 당장 갚아야 할 이자와 다가오는 끔찍한 병원비를 생각하면 잠시도 절망에 빠져 있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좁고 누추한 골목길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육중한 엔진 소리와 함께
최고급 검은색 승용차 여러 대가 줄지어 도착했습니다.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태영건설 부사장과 인사부서 최고 책임자가 차에서 내렸고 굳게 닫힌 지원의 낡은 대문을 정중하게 두드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연 지원은 눈앞에 펼쳐진 믿기지 않는 광경에 잠시 숨을 멈추었습니다. 부사장은 허름한 마당에 서서 지원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재호 전 팀장의 용서받지 못할 만행으로 깊은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서태권 총괄 본부장님의 특별 지시로 강지원 사원님을 직접 모시러 왔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 2개를 꺼내어 지원의 손에 조심스럽게 쥐어주었습니다. 첫 번째 봉투는 단순한 계약직 복직 통보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생존을 위해 이력을 숨겨야 했던 그녀의 압도적인 재무 분석 능력과 생명 앞에서 망설임 없이 결단을 내린 위기 대처 능력을 그룹 최고 경영진이 완벽하게 인정한 결과물이었습니다. 그것은 단기 사무 보조가 아닌 본사 핵심 부서인 재무혁신부서 총괄과장이라는 파격적인 직급과 정결권이 보장된 공식 임용장이었습니다. 두 번째 봉투를 열어본 지원의 눈시울이 마침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것은 태영건설의 핵심 인재들에게만 부여되는 특별 의료 지원 증서였습니다. 그동안 그녀의 숨통을 조여오던 막대한 항암 치료비와 수술비를 회사 차원에서 전액 무상으로 책임지겠다는 굳건한 확약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위급한 순간에 보여주신 사람을 향한 숭고한 책임감이야말로 우리 조직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진짜 혁신의 자격입니다. 부디 돌아오셔서 그 능력을 마음껏 펼쳐주십시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온갖 모욕을 견디며 스스로를 깎아내렸던 지난 6개월의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원은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가 누워있는 낡은 방문을 한번 돌아본 뒤 참아왔던 뜨거운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기품 있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태영건설에는 이전에 없던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재무혁신부서의 총괄과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강지원은 부임 직후 가장 먼저 썩어빠진 하도급 관행과 불필요한 임원진의 접대 비용부터 가차없이 도려냈습니다. 오재호 전 팀장이 숫자를 맞추기 위해 쥐어짰던 계약직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면서도 시스템의 근본적인 누수를 잡아내어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막대한 원가 절감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사람을 쳐내는 얄팍한 비용 감축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진짜 혁신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서태권 총괄 본부장의 든든한 신임 아래 지원은 회사를 이끄는 핵심 인재로 우뚝 섰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일상의 평화였습니다. 회사의 전폭적인 의료 지원 덕분에 아버지의 병세는 눈에 띄게 호전되어 가벼운 산책을 즐길 만큼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퇴근 후 따뜻한 밤 냄새가 가득한 집으로 돌아가는 지원의 얼굴에는 더 이상 벼랑 끝에 그늘이 없었습니다. 오직 내일을 향한 단단한 희망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반면 사람을 단지 비용과 숫자로만 환산하며 오만을 떨었던 오재호는 수십억 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되어 모든 재산을 잃고 차가운 철창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간절함을 짓밟고 쌓아 올린 모래성은 결국 가장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다는 냉혹한 인과응보의 이치를 증명한 셈입니다. 진정한 위기 관리란 눈앞의 계산기가 보여주는 얄팍한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순간에도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를 포기하지 않는 고귀한 안목에서 비롯됩니다. 소낙비가 쏟아지던 그 아침,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르는 공포 속에서도
피 흘리는 생명을 먼저 끌어안았던 강지원의 결단처럼 말입니다. 가장 짙은 절망 속에서도 끝내 인간다움을 잃지 않았던 그녀의 따뜻한 선택이 결국 가장 찬란한 기적을 끌어당겼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시청자 여러분의 가슴 속에도 묵직한 여운과 변치 않는 희망으로 깊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가슴을 울리는 따뜻하고 통쾌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